내일이면 무려 10년을 넘게 자리를 지킨 구로다 총재가 퇴임하고 지난 2월이었죠. 이 내정된 우에다가 오는 9일에 공식 취임하게 됩니다. 우에다 신임 총재 과연 아베노믹스를 포기할 수 있을지 오늘은 아베노믹스 이 10년을 평가해보고 일본의 통화 정책과 함께 인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대 관심사는 고용 지표로 몰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다음 주에 발표될 인플레이션 지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도 오늘 증시 좀 평온한 움직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SVB 사태가 지난달 10일서부터 불거졌는데요. 예. 10일 불거지고 난 이후에 가장 평온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매달 초에는 전달에 고용 지표가 가장 먼저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고용 지표가 대체로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전체로 보면 경기 후행 지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표 사태가 페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오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부담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허는 가운데 3대 지수가 소폭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는 못했어요. 나스닥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에 이어서 좀 3대 지수에서 상승폭이 큰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런가 또 해서 아무래도 다음 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월 수치가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2월이 지금 6%로 딱 걸렸죠. 예. 5%는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 떨어지면 5월 페드 회의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금리 동결 이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 않는 데는 예. 역시 경기 침체 우려 속에 IMF 총재가 15일 전후에서 춘계총회 앞두고 예. 11일 날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이번에는 중기 전망에 대해서 좀 발표했죠. 예. 이 중기 전망이라는 건 5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향후의 5년간은 중기 성장률이 3%에 못 미칠 것이다. 대체로 3%에 못 미칠 것이다 하는데 이 수준은 어떠냐? 투자자의 경기 침체 우려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증시에 부담이 됐던 것은 코로나 직전에 5년 동안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5년 동안 연평균 한 3.8% 정도다 보니까 예. 이 3%에 못 미치다면 아마 이 중기 성장률의 연평균 수치가 얼마큼 하락 조정되는지 이 문제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코멘트 암시 비슷하게 했는데요. 1월에 중간 전망에 세계경제 성장률을 2.7에서 2.9% 올렸거든요. 3%에 못 미치지 않느냐. 예. 결과적으로 보면 1월 수치에서 크게 변화는 어제 말씀대로 이렇게 가능성이 적겠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오늘 국제 외환 시장에 관심이 됐는데요. 예. 내일이면 국제금융 시장에 커다란 획을 걷던 아베노믹스의 마지막 이렇게 끌고 왔던 보릿격에 그렇다가 퇴임하거든요. 퇴임한 날 외환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정영국 PD께서 이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예. 엔달러 환율이 거꾸로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아니라 거꾸로 엔달러 환율이 올랐습니다. 132엔, 132엔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올랐습니다. 이건 엔저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막판에 좀 내렸는지요. 131엔대 이렇게 돼서 거의 제가 이제 방송 원고를 만들 때는 조금 130엔대로 올라갔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수준도 그렇게 그렇다 퇴임 이후에는 일본의 정책 변화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쪽에 선반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엔달러 환율이 가장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장수 일본은행 총재죠. 구로다 총재 이제 내일이면은 퇴임하게 될 것 같은데 국제 경제도 그렇고 확실히 외환 시장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아베노믹스가 종료될까 여부, 그다음에 우에다가 들어와서 일본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하는 측면은 아베노믹스를 한번 평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원래 뿌리는 출발은 2013년서부터 사실 됐습니다는 원래 출발은 1990년대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예. 이때 일본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사실 도요타 자동차, 그 다음에 패나소닉 이렇게 해서 워커맨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제조업이 미국을 제칠 것이다 해서 팍스 아메리카 대비해서 팍스 재팬시아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일본 경제가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예. 한국 내에서도 일본을 배우자 했는데요.
공격도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이 자산시장 붕괴와 함께 경기가 침체되고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하고 완전히 정의할 수 없습니다는 커시 스태그플레이션, 커사이 스태그플레이션, 준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런 각도에서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 지금과 똑같습니다. 예. 지금도 경기가 떨어지는 가운데 성장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점이 되느냐. 작년에 페드는 물가 쪽에 이제 치밀했죠. 그거 생각하시면 시청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 대장성 패러다임과 미에노 패러다임과의 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아베노믹스의 뿌리입니다. 뿌리. 2012년서부터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예. 요걸 좀 오늘 10년 평가하면서 요 대목을 아셔야 아마 그 10년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장성 패러다임은 뭐고 미에노 패러다임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대장성은 일본의 경제정책을 주관하는 과거 1945년 2차 세계대전 폐망 이후에 압축 성장을 주도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엔저 수출 진흥 정책을 취했던 이렇게 주도했던 기구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자 해서 대장성 패러다임은 엔저의 수출 진흥이다. 근데 미에노라는 사람은 뭐냐? 1990년 일본의 은행 총재입니다. 그런 각도에서는 사실 대장성 패러다임에 대비해서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자. 이렇게 이제 지금과 아주 똑같아죠. 예. 그런 과정에서 그때는 일본행 총재들이 독립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처럼 구로다가 아베에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독립성이 강해서 중앙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롬 파월과 마찬가지로 또 이창년 총재와 마찬가지로 물가를 중시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물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엔화 강세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화 강세하니까 수출이 떨어지죠. 그래서 경기가 더 침체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또 그때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봉착됐습니다. 고령화 문제가 봉착된다는 것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는 대체로 저축 성향들이 강합니다. 소비는 좀 덜 쓰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 일본의 내수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강세로 인해서 수출 사이드 막혀, 고령화로 해서 내수 사이드 막혀. 잃어버린 10년 됐죠.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되다 보니까 사실 2012년에 다시 재집권한 일본 입장에서는 예. 자 전통적으로 아베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의 정치 3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장성 패러다임으로 갔으면 어떨 것이냐. 다시 말해 엔저를 통해서 수출 진행하는 정책을 갔으면 어떨 것이냐. 당시 미에나가 네가 고집부를 부려가지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 하는 측면에서 그때 당시에 2010년에 재집권 아베 총리가 경제 정책이라해서 아베 플러스 이코노믹스에서 아베노믹스가 형성된 거고요.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당시에 ADB 아시아개발은행의 총재였던 성장 지향적인 구로다를 영입해서 지금의 아베노믹스가 10년을 맞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아베노믹스의 뿌리를 들으니까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이 구로다 총재 아베노믹스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 폈습니까? 네,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예. 한국경제기관 TV가 주최하는 글로벌 금융 컨퍼런스에 이전 사장인 송재주 사장께서 사실 이거에 이론적 토대가 됐던 하마다 고이치스를 2년 연속 모셨습니다. 이게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 아베노믹스가 국제금리에 큰 획을 그을 때 그때를 예상해서 그러신지 송재조 전 사장께서 2번에 걸쳐서 모셨거든요. 근데 이분의 그 골자는 뭐냐 하면 예. 결과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시청자한테 알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때 당시에 사실 미에노 패러다임을 추진한 가기로 경기는 악화돼 있는데 엔화 강세냐 결국 미스매치죠. 원래는 경기가 악화돼 있으면 사실 엔화가 약세돼야 되는데 예. 경기가 악세되니까 당시 미에노 패러다임에 금리를 올려서 엔화 강세됐으니까 결국 미스매치 때문에 이걸 시정해야 된다는 것이 하마다 고이치시의 이론적 토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베가 총리가 됐고 전폭적으로 힘이 되고 사실 그러다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추진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정책 추진상으로 3기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2013년 3월에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이때 전 정책은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추진했던 게 아닙니다. 바즈코포라고 해서 엔화를 바즈코프로 쌓았다 해서 대규모 국채 매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대규모 국채 매입을 했으면 돈이 왕창 나가죠. 예. 통화지표가 저렇게 통화량이 당시에 134조에서
646조 얼마나 갔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바주카포식으로 물어놨죠. 예. 근데도 이게 사실 일본 국민들은 이거로 인해서 마중물이 되지 않았거든요. 소비의 마중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저런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저축의 역설이 있죠. 소비가 안 되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 그 저축을 좀 이렇게 낮추자 하는 각도에서 2016년에 바주카가 안 되니까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1%, 0.1% 되는데요. 사실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다. 예. 보이는 금리는 뭘까? 10년물 금리다. 이 10년물 금리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기준금리 떨어지려도 자꾸 올라가니까 어떠냐? 저축률이 더 되죠. 엔화가 강세 더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입했던 것이 YCC, 수익률 통제 곡선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년물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0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현상을 제로 이상으로 높이지 않겠다. 그래서 이때에 제로금리 정책이 나온 겁니다. 제로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 정책적으로 해서 10년 동안 3개 정책이 됐다. 1기는 바주코를 밀어내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금리 추진하고 이것이 인트레스트 시스템 마트키냐는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채금리는 YCC 컨트롤 통해서 사실 0%로 제한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0% 제기키면 저축률은 안 되지 않느냐. 예. 엔화 강세도 누그러지지 않느냐. 이런 각도인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나중에 평가해 보겠습니다는 일단은 엔달러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바주카, 마이너스 금리제, YCC 이런 게 정책적으로 큰 통화 정책에 해당되거든요.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렇다가 취임할 당시 엔달러 환율이 185엔인데요. 오늘 상태에서 131엔이니까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이거 관계없이 일단은 엔저 정책을 유도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다. 성공을 했다. 근데 이게 사실 수단이지 예. 실제로 디플레 탈출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목은 지금부터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해 주신 대장성 패러다임을 보면은 엔저 그리고 수출 진흥 이 두 가지를 목표했다고 하는데 보면은 엔저는 이룬 것 같습니다. 수출 쪽 사이드는 어떻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보면 엔화 약세되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론적으로 보면 수출 경쟁력이 제고돼서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회복된다. 이렇게 경제 교과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는 이론적 토대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엔저 통해 자국통화 평가제로를 통해 수출이 되려면 수출입 구조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 같은 이러한 가격 이외의 경쟁력이 아닌 환율 경쟁력, 가격에 민감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체로 값싼 상품들이 대단히 보이겠습니다. 예. 그런데 엔달러 환율이 저렇게 엔화 약세가 85엔에서 130엔 갔으면 얼만큼 약세가 됐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엔저 통해서 수출 진흥 통해서 경기가 회복되기 위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본의 그 제품들은 품질과 기술과 디자인에서 나왔다. 그래서 마샬 러너 컨디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경기 회복 문제 궁극적으로 이 문제인데요. 결국 일본이 엔저를 저렇게 도모했더라도 자 수출과 수입을 뺀 게 순수출 기여도라 그러거든요. 예. 이 순수출 기여도가 공교롭게도 아베노미스가 추진했던 기간 동안에 자꾸 물론 분기별로 이렇게 플러스가 된 적에서는 평균적으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수출에 의해서 압축 성장한 국가가 순수출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평균적으로 나오면 일본 경제가 살아날 리가 없죠. 그런 과정에서 아베노미스 추진했던 지난 10년 동안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적으로 연평균을 보니까 마이너스 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면, 이 국면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가장 이렇게 아시는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이 작년 3분기에 일본은 공식 통계가 전분기입니다. 예. 이 미국 시장은 전분기 대비 연율로 하지 않습니다. 전분기인데요. 작년 3분기가 마이너스 0.3% 역성장했고요. 이걸 미국식 방식으로 전기비 연율을 때리면 거기 에스트리크 4승이니까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예. 그리고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0% 이렇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도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은 양면성을 갖고 있죠. 그런 만큼 이 저금리를 통한 엔저 정책이 만약 의도했던 대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부작용이 심하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정책이라는 것은 양면성을 있죠. 그래서 예. 경기 문제에 대해서 살리지 못하다 보니까 부작용 측면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바주카시로 돈을 왕창 풀고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하고 시장금리도 못 올라가게 한다면 결과적으로 사실 일본의 인플레 문제가 확 불거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디플레 상황, 물가가 이렇게 플러스가 나는 경우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물론 코로나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특수 요인이 있긴 하지만 작년 12월부터 일본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4.3%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지금 2월 소비자 물가 상이 6%인데요. 그거보다 낮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 산출하는 방식이 우리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민감한 항목의 가중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주택기라든가 이런 지표죠. 예. 이런 지표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라든가에서 집값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 각에서 보면 미국식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에서의 구성 항목이라든가 항목수를 동일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가중치를 동일하지 않으면 미국식 방식으로 하면 4.3%는 8%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왜냐? 예. 1990년대 이후에 저물가에 최저화된 것이 재료금리에 최저화된 것이 일본 국민이죠. 이런 상태에서 미국식으로 8%, 즉 사실 일본으로 보면 4%대라면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고통이 굉장히 심한 것이 첫 번째 부작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두 번째는 일본이 이 제로금리 정책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 엔저 추진하다 보니까 엔큐리 트레이드 장벽 밖으로 와다나 비율이 이탈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탈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자산 시장이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못했던 것도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 돈 넣어봐야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지 않습니까? 예. 엔화도 약세되니까 밖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뉴질랜드,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의 해운대 지역 이런 쪽에 이제 부동산이라가 투자하면서 일본이 자금 사정이 어려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본도 신용경색 이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부작용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뭐니 해도 저금리 체제, 저물가 체제가 한 1990년대에 40년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30년 정도 이상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확 변하면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동안 아베노믹스를 포기하지 않은 측면에서 이 포기 때마다 상당히 엔화가 강세되지 않겠느냐? 왜냐 엔저가 그만큼 많이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엔화 강세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키코를 했는데요. 여전히 엔화가 약세가 되는 상태에서 한국이 2008년에 겪었던 한국 기업들의 키코 사태가 일본판 키코 사태도 벌써 일본 기업들의 채산성이 많이 떨어진 것도 이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이런 세 가지 요인이 부작용으로 나왔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틀 후에는 우에다 가족 일본은행 총재 내정자가 공식으로 취임을 하죠. 제일 궁금한 게 아베노믹스를 과연 쉽게 포기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포기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대목이 긍정적 측면이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서 부정적 측면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누가 들어오든 간에 그렇다가 퇴임하게 된 것도 그런 게 자기 자신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예. 수세에 몰리는 상태에서 작년에 11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듬해 4월 8일, 그러니까 예. 내일이 되겠죠. 4월 8일 되면 퇴임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에다도 지금 들어오긴 합니다는 지금 아베노믹스가 이렇게 부정적 측면일 때 이렇게 볼 때는 정책 변화를 많이 이렇게 일으키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는 가장 관심이 되는 것이 통화정책 변화죠. 지금까지 엔저 정책을 통해 수출 대장성 패러다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효과가 없었다.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물가를 좀 중시해야죠. 이게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벌써 4%, 미국식 방식으로 8%니까 예.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는 1990년대 일본행 총재인 미에노 이렇게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문제가 아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워낙 10년 동안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에노 이렇게 사실 내일 모레 등장하는 차기 일본행 총재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베노믹스를 포기하고 엔저를 포기하고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사실 정책 목표를 변동시킬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책으로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부작용 측면이기 때문에.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엔저를 포기하고 엔화를 강세로 모색한다. 이건 뭐 금리를 하든 간에 인상을 하든 간에 이렇게 될 때는 인플레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죠. 수입물가 안정시키를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인플레에 따른 그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필요성은 있다. 두 번째는 중장기로 보면 일본이 지금 상태에서는 자꾸 이게 선진국 세계 경제 3위 정도 되는 국가가 계속해서 수출에 의존할 것이냐 하면 엔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내수장이 붕괴해 버렸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보면 엔화 강세를 통해 일단 내수장 확대를 통해서 경기도 부양하고 일본의 경제 대국 입장에서는 저 경제 독립성과 안정성을 대외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쪽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엔화 강세를 유도할 때는 지금 상태에서 부작용 측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예. 지금도 일본 경제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엔화 강세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 강세되면 경기가 더 침체되는, 왜냐면 엔화 강세되면 수출이 더 떨어져서 예. 침체되는 거죠. 작년에 3분기가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4분기 성장률 전분기 대비해 제로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엔화를 갑작스럽게 강세가 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당장 정책 변화하기가 모색하기 어려운 측면도 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오늘 UC 버클리의 엄스펠드 교수가 일본이 갑작스럽게 위에다가 들어와서 금리를 올릴 경우에 엔화 강세를 유도할 때는 일본판 SVB 사건, 실리콘밸리 사건이 터지겠다. 예. 왜 그러냐? 일본은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가장 오랫동안 고집한 국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포기했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지키고 그다음 엔화 장악세 정치되다 보니까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금리라든가 엔화 강세에 올리는 측면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도 워낙 저금리 정책에 이렇게 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일본이 지금 아베노믹스를 갑작스럽게 돌릴 때는 일본판 SVB 사태가 우려된다. 그러면 필요성이 있는데 반해서 부작용도 많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너가 들어올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쉽게 정책 변화는 이렇게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이 많이 나온다. 그런 것이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구로다 타임 이후에도 그렇게 강세가 이렇게 세게 붙지 않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뭐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부의 저축을 동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 이제 정책이 나올 겁니다. 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사이에는 일단은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제3의 대안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책 당국 입장에서 시사점을 많이 던져줄 거로 보이는데요. 사실 추부총리도 이런 정도의 경기 부양, 야당에서 참 재정 준칙이라든가 재정 주치를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책들을 좀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재정 승수가 1이라는 것을 해서 간전 정책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재정 준칙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지출이 가지 않더라도 경직성 경기 부양 효과가 적은 경직성 경비를 좀 줄이고 페이하고 지불해서 투자성 경비로 좀 경기 부양 효과를 좀 이전시키는 이런 페이고 원칙을 좀 지킨다든가. 예. 그다음에 저축한 사람한테는 페널티를 주는. 저축한 사람은 저축하면 사실 그 개인 입장에서 좋지만 국가 입장에서 소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제 침체되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주는 네거티브 세이빙스 텍스를 동원한다는 이런 정책으로 이렇게 제3의 정책이 보완돼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일본이 먼저 이렇게 고안했거든요. 이런 정책도로 재정이 보완되지 않겠냐 하는데요. 정작 이렇게 통화 정책입니다. 위에 따는 어떻게 시키느냐? 당장은 아베노믹스를 포기하지는 못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아베노믹스 10년 동안에 이 비정상局面을 쏟고칠 장구는 출구 전략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출구 전략이거든요. 그렇죠. 아베노믹스를 탈퇴시키는. 근데 이 정책은 정책 변화가 아베노믹스에 제일 나중에 추진했던 것들 먼저 정리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YCD 변동폭은 작년 12월 달에 0.25에서 0.5%로 확대시켰습니다 하는 그 궁극적 목적은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제로 상태를 1%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책도 한다. 그리고 이제 YCD 정책에 저렇게 되면 국채금리 1%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에 인터레스트 시스템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이렇게 기준금리에 올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일본은행이 지금 아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주카식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본에게 대체제조표의 대변에 같은 경우는 일본에 사들였던 국채 물량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산이 많은 것이 반드시 중앙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통화 정책에서는 그게 뭐냐? 장용이 됩니다. 요거 줄여야 됩니다. 왜 요거 줄려면 양적 축소를 해야겠죠. 이런 3단계로 아베노미스의 10년 동안에 비정상을 탈출시켜야 된다. 근데 빨리 가져갈 수 있냐? 빨리 가질 수는 없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금리 인상 활동에서 엔고를 통해서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자민당이 일본에서 보면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3단계를 이렇게 빨리 가져야 할 때는 자민당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자민당과 충돌하면 위에다가 아베는 협조해서 10년 갔지만 위에다는 충돌하면 자기 민심도 채우지 못하는데 이게 일본의 정치력의 힘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자민당과 협조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구로다 총재 퇴임을 앞두고 지금 엔화에 투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엔화 전망 끝으로 전해주시죠. 네, 엔화는 사실 우회가다가 들어오면 기대감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미국이 상대적으로 그 맞춰서 이렇게 피본 얘기가 나오니까요. 예. 엔달러는 떨어지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20원 이상으로 넘기에는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작년 6월 달에 엔화를 추천해서 우리 국내 PB들이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다가 퇴임하면 엔화 추천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돈은 좀 조금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투자 수단에 비해서는 채권이라든가 미국 국채라든가 이런 측에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는 상대 비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엔화 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중을 겨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일본의 통화 정책과 함께 엔화에 대한 전망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형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